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정책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복잡했던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 아픈 역사인 11구 여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동백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이후 북쪽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하 판사는 지난 7일 탈북한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취지에 따라 내린 판결인데요. 이에 소송을 주도했던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북한의 수령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어준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는 어떤 입장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통한의 세월을 보상받으려 노력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꼬집으며 북한의 불법적,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 개성공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길을 열게 됐다면서 특히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의 세금 168억 원이 들어간 우리 정부의 국유재산인데 국가재산이 피해를 받는데 정부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C일보는 전쟁 희생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길이 열린 건 환영할 일이지만 향후 미칠 파급 영향을 고려하면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된 일본 전범기업 손해배상 판결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극단적 이념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관계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44.6%로 부정응답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가 간 문제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피해자를 뒷전에 두지 않는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손 씨는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계 32개국, 약 128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했는데요. 공유된 영상만 무려 22만 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며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민단체의 시위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여전히 비판 여론은 줄지 않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에 유난히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손 씨 송환 불허의 책임은 법원과 검경이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법부가 만연한 성범죄의 공범이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이어 거대한 성착취물 시장을 뿌리 뽑는 것만이 송환 불허의 진정한 의미여야 한다는 일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제대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국가와 제도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1년 6개월, 계란 18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의 형량과 같다는 조롱까지도 받는 이번 손 씨의 재판. 한국 검찰과 법원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원칙을 확실히 실천해 한국이 아동 성착취 범죄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응급 환자의 앞길을 막아선 택시기사가 있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청원자는 모친을 응급실로 모시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고 맙니다. 청원자와 응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막무가내로 사건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발언을 하며 응급차 뒷문을 열어젖히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너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언쟁이 이어지는 중 다른 응급차가 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5시간 후 청원자의 모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원자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응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1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69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정책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 정이 부동산 과열에 강경 대응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며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7월 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달 중에 임시국회에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차제에 다시는 이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의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현행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낮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전당대회가 머지 않았는데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의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는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맞상대는 현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함을 치고 누군가는 울부짖어 주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김부겸이가 이 시기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이 대선 지지율 1위라는 이름값에 힘입어 싱겁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의원이 대선까지 포기하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와 치열한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종차별 문제로 전 세계인이 분노했죠. 우리 사회에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정의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정의당이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지난 노무현 정권부터 발의되어 온 법입니다. 그러나 종교계가 동성애 옹호라는 이유로 반대해 매번 실패를 거듭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총집합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성착취의 본질은 성차별에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 N번방 관련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 법 하나로 모든 폭력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입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10명 중 9명,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이낙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 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강도가 세고 약하고 참 헷갈리는데요. 각 상황에서 어떤 조처가 시행되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 복잡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명을 넘지 않으면 1단계가 유지됩니다. 고위험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QR코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공공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결혼식, 장례식 등 사적인 모임도 금지됩니다.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넘어서는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면 최고 단계인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가 전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2단계에서 무관중 경기로 3단계에서는 중지됩니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도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고 병원과 약국 등 필수 시설만 정상 운영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방역 단계를 결정하고 지역별로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원스톱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접수부터 예진, 교육, 검체 채취까지 모든 절차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도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의료진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걸어가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모든 검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주로 한 명씩 검체 부스를 이동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강북구의 워킹스루는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진료소 바깥을 따라 돌면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투명한 아크릴막 사이에 비닐 장갑이 달린 구멍으로 손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글로브월은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 사이에 공간을 분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냉방기나 난방기를 틀어도 교차 감염이 방지됩니다. 특히 진료소 안에는 바이러스와 오염된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양압기가 마련돼 있어 방호복 없이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원스톱 진료소는 접수와 예진, 교육, 검체 채취 등이 이루어지는 창구로 구성되고 행정요원과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해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강북구는 원스톱 선별진료소를 통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과 피로감이 줄어들고 검사 대상자도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진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마포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의 정보를 담은 건강안심 길잡이를 만들었는데요. 신체 부위별 의료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안심길잡이는 신체 각 부위별 질환에 따라 마포구 보건소가 제공하고 있는 상담 검진 부서와 그 위치, 연락처 등을 사람 모양의 캐릭터를 이용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료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뇌, 심장, 복부, 무릎 등 사람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이를 검사하고 진료하는 보건소의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에 담아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주민은 어느 특정 부위만의 정보를 넘어 신체 모든 부위와 관련해 필요한 진료 및 검사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는 건강안심 길잡이 자료를 누리집과 SNS를 통해 공개하고 보건소 1층에 있는 민원 안내 키오스크에도 적용해 이미지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면 관련 민원 절차나 비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신바람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특히나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다자녀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바람 사업은 지난달 18일 의왕시와 캐리어 중앙공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캐리어 중앙공조로부터 에어컨을 기부받고 천사 나눔 후원금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 신바람 사업 현장에 의왕시 관계자들이 방문해 사업 관계자와 에어컨 설치 대상자를 격려했습니다. 한 100대가 설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소득층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또 나눔 문화에 대한 이렇게 확산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의왕시는 신바람 사업으로 올해는 다자녀 가구와 홀몸 어르신, 조손 및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30가구를 추천받아 에어컨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비스가 언택트, 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행도 이 추세를 따르게 됐습니다. 전국 언택트 관광지 100선이 선정됐는데요. 대전에서는 지역 관광명소 10곳이 언택트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로 구성된 지역관광기관협의회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국의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인 명소가 다수 포함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대전의 명소는 장태산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뿌리공원,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곳입니다. 이에 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여행 추세에 맞춰 신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여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전여행 활성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AI 중심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인재 양성은 핵심축이 되는데요. 이를 책임질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지난 2일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생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와 교육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교식은 광주시가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는 인공지능 사관학교인 것만큼 저희가 이제 그동안 수업했던 노하우를 다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교육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이뤄지며 교육생들은 8월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중고급 과정을 이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자동차 등 특화 산업과 공공 분야를 주제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발열 체크 확인을 뜻하는 손목 밴드를 의무화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출입 명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차는 손목 밴드가 해수욕장에도 도입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강릉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손목 밴드를 채워줄 계획입니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자는 QR코드로 만든 전자출입 명부나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편의시설과 공공장소 등 해수욕장 전 구역을 하루 3회 이상 소독할 방침입니다. 평창군 농업인대학에서는 사과 농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교육은 평창군의 사과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해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사과 농업을 선도할 유능한 지역 농업 지도자 육성과 재배 면적 확대, 실천 가능한 교육으로 돈 버는 전문 농업인 육성 과정 등입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11월 27일까지 100시간을 교육하며 농업인 54명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습비, 중식비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29일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한 교육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물 완공 및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준공을 맞았는데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미디어 자료실과 VR룸, 만화방, 파티룸, 청소년 카페, 동아리방, 자치활동실 등 청소년 중심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앞으로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했던 면단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자치기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총 407억 원을 투입해 291개 사업 9,327명의 인원을 모집하는 대규모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생활방역 지원, 농촌 경제활동 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10개 유형으로 진행되며 도내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령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장,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령시는 6월 30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농축협 조합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및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농축협과의 전통시장 상생협약 실천 장려, 농축협은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기탁, 농협 시지부는 시와 농축협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 IC 인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죠. 경부선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양산 IC 진출 차선 확장 공사 사업이 이달 20일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양산 IC 진출부 차선 확장 공사는 경부선 양산 톨게이트와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병목 구간에 대해 상북 방향 우회전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추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경부선 양산 IC 주변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만 휴일보다 2배 높은 7,000대 이상의 교통량을 보여 이번 공사로 출근 시간이 20-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양산시는 수년간 한국도로공사 측에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등 관계부서와의 현장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합니다. 인공지능대학원과 연구원이 문을 열고 인공지능 융합산업도시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포항 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에서 인공지능대학원 및 연구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 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해 인공지능대학원 및 연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포스텍은 컴퓨터 비전, 데이터 마이닝 등 인공지능 주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AI 분야 교육, 연구, 산학 협력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미디어 AI 등 세계 핵심 분야와 바이오 신약, 로보틱스와 같은 9개 분야 중심 융합 연구를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인공지능대학원이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포항의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포스텍, 포스코와 함께 강소연구 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벤처밸리와 연계한 AI 벤처 생태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의 아픈 역사인 11구 여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동백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영화 동백은 여순 사건 부역자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현실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배경 삼아 박근영, 김보미, 신복숙 등 국내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는 여순 사건의 아픈 역사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화 동백은 6월 말 크랭크인에 들어갔으며 9월 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와 국회 방문 시사회를 열고 내년 2월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입니다. 황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공구 대여 사업은 구매가 부담스럽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공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원하는 공구를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구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공구 대여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생활공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익산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힘내자 익산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기업 상생특별보증 사업은 도내 지자체 중 익산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의 융자 실행에 필요한 보증료를 연간 0.5%까지 익산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원윤 시장은 익산기업 상생특별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완주에 있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다양한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제도는 매 2년마다 전시, 유물, 교육, 시설, 인력, 홍보, 운영 등 8개 분야 36개 항목에 배점을 두고 서류 및 현장심사, 전문가 실사 및 대면평가 심사위원회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개관 이래 첫 평가를 받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도내박물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기획전시를 펼쳤으며 연중 진행되는 술빚기 전문 강좌와 발효체험 등 특성 있는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와인 전시관 디오니소스 신전과 트리가트 포토존 등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새롭게 보강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닷새간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이 대회에 참가했던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부산에서 파주까지 537km를 달려 대한민국을 종단하는 울트라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대회 나흘째인 지난 9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의 신둔파출소 앞에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흰색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공장에서 연이어 불이 났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화성시 장안면 금이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 화재로 연면적 977.8제곱미터의 철골 구조 2동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9일 낮 12시 반쯤에는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의 폐의류 수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량의 검은 연기와 불꽃이 발생해 서울소방 헬기, 충북진천 산림청 헬기 등이 화재 진압 지원에 나섰습니다. 목재가 쌓여있는 고물상도 화재 위험이 큽니다. 의왕시 소방서는 지난 8일 이동 고물상의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쯤 의왕시의 이동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는 인근에서 검은 연기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고 소방대가 출동해보니 목재와 금속 폐기물이 쌓여있는 야적장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만에 화재는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해수욕장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각 해수욕장은 손목밴드, 마스크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으로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서객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겠죠. 이상 뉴스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